첫 번째 자라나는 것, 살찌는 것,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돈 벌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파이를 키우는 얘기인데 제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사도행전을 좀 깊이 바라봐요. 사도행전이 보면 크게 이게 전반부 후반부 두 파트로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과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선교행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의 핵심 문장이 1장 8장이잖아요.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셋집에서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봅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이 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저는 사도행전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그 선교행전의 역사처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안 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깝게 교회만 봐도 교회 부흥의 의미가 뭐냐. 보통 교회들이 부흥하면은 교인들 많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들도 대부분 거기에 초점 많이 맞추잖아요. 교인들 많이 오게 하는 거. 근데 까놓고 보면은 다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들. 근데 이건 부흥하고 전혀 관련 없는 성도수잖아요. 수평이도인 거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복음 접하고 사실 별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까지 계속 간 게 이 사람이 편하게 했으면은 사실 자기 교회 뭐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거기 다른 교회들 있는 성도들 데려왔으면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행하지 않았죠. 계속 새로운 길로 남들 가지 않은 길로 그 죽을 고생하면서 계속 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돈을 벌 때 이렇게 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돈을 벌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가 가지 않은 길을 가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냐 아니면 이미 돼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던 거를 나한테 갖고 오는 거냐. 이건 수평이동인 겁니다. 돈을 벌 때도 내가 나만의 어떤 무기, 나만의 것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래처를, 그 고객을 나한테 갖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그러죠. 우리나라 은행이 경쟁력이 없는 게 그 이유가 그 이자 장사만 해요. 은행이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확실한 담보권 가지고 대출을 하고 이자 받아먹는 장사만 해요. 사실 이거는 금리 싸움이거든.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요. 그냥 국민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고객을 뭐 제주은행이나 농협으로 데려오는 거. 보면은 차별성 아무것도 없고요. 금리 조금 더 주느냐, 누구 뭐 아는 사람 있느냐, 이거 가지고 옮깁니다. 이게 교회로 말하자면 수평이동인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다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상당수가 이런 거예요. 회계사 중에는 저희 업 중에 가장 기본 업무가 기장 업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제주도 처음 2003년에 내려왔는데 다 기장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사만 그때 한 40개 정도 됐었거든요. 기장 업무가 뭐냐면 일반 회사의 격리 업무 중에 신고 업무, 그러니까 세무 신고와 관련된 업무만 아웃소싱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40명 정도 회계사 세무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쭉 보면서 거래처를 한 1년 하니까 거래처가 저희가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처 늘릴 때 제가 한 거는 서비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 서비스를 더 잘해준다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맨날 가서 술 먹고요. 그땐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 술 먹고 모임 가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짜고 그래서 나 알면 그냥 옮기고 또 그걸로도 안 되면 가격 조금 싸게 해가지고 데려오고 이걸 한 1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발로 뛴 만큼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업을 포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거래처를 유지하려면 제가 그걸 평생 해야겠더라고요. 평생 새벽 한 3, 4시에 술 마시다 들어가야 되고요. 25개 정도 되는 모임을 평생 해야 되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20대 때 후반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50, 60 돼서까지 그걸 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잠시 그 거래처를 제
이 회사로 갖다 놨다 뿐이지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기면 다른 회계사 또 있으면 그 거래처는 꼭 나갑니다. 또 제가 저희 거래처가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을 보고 야, 기장 사업은 기장이라는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를 내가 계속 이걸 가지고 목매달리고 다른 회계사하고 경쟁한다면 결국은 다 죽는 게임밖에 안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고객이 선택권이 많아지죠. 회계사들은 40명에서 지금 120명이 넘어가요. 지금 한 16년, 7년 후에. 그러니까 거의 한 3, 4배 정도 늘었어요. 저희 경쟁 상대들이. 근데 기장 업무만 그대로 하고 있었다면 계속 저희가 목매달고 하고 있다면 거래처 수가 그만큼 늘어나줘야 한 3, 4배는 늘어나줘야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평균적인 수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 고객 수가 보니까 그 당시보다 지금 거의 늘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 그 말은 고객 시장 수는 그대로인데 저희 경쟁자 수는 3배 늘었다면 단순 평균에서 한 3분의 1로 고객 수가 줄은 거죠. 조금 더 막 가격 후려치고 이런 회계사무소는 버티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다른 이제 평균적으로 굉장히 평균도 안 되는 회계사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게 제가 16년, 7년 전에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미래를 보니까 내가 기장 거래처하고 그래 우리 고객 수 많이 생겼어. 근데 이 고객이 도대체 나한테 언제까지 있을 거냐. 정말 두렵더라고요. 잠시 내가 시간과 돈과 술 먹는 거, 그 다음 25개 모임 매주 쫓아다니면서, 매주가 아니죠. 매일이죠. 쫓아다니면서 잠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두려움을 16년이나 안 가졌다면, 지금 너무나 두려울 거예요. 아마 두려움 속에 지금 현실화 됐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기장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 집중해서 투자할 파트가 아니구나. 일시적으로 나한테 와 있을 뿐이구나. 그래서 다른 고객이 안 하던 사업들을 제가 했어요. 뭐 처음으로 했던 것들이 격리 아웃소싱이라고 해서요. 보통 아까 기장이 신고 업무만 대행해주는 아웃소싱하는 업인데 저희는 격리 직원 업무를 대행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와 관련 없는 것들 중에도 격리 직원들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수금 대장을 만들어준다. 이건 신고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고객이 외상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 또 뭐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주는 거. 지출결의서도 의외로 귀찮은 일이에요. 하다 보면은 돈 나가려면 이걸 맨날 돈은 나갈 것 같은데 돈이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잘 몰라요. 사장님들이. 그걸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 달에 이제 나가는 횟수를 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통합하고 이렇게 작업을 시스템을 깔아주면 고객들이 아, 내가 한 달에 얼마 나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일도 해주고요. 또 어떤 고객들은 한 달 손익 관리를 해줘요. 당신이 지금 고객들은 매출만 가지고 자기가 돈 벌었다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까보면 비용 빼고 나면 마진이 남는지 안 남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업무들이 격리 직원이 있어야 가능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만을 위해서 격리 직원을 뽑기에는 꽤 부담이 되는 돈이죠. 한 달에 한 2, 300씩 월급을 주고 이 업무를 쓰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고 안 쓰자니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고객들한테 제가 한 직원 한 명 뽑는 인건비의 절반 가격으로 그걸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하고 직원 업무를 해줬는데 그게 꽤 인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10몇 년 전에. 그런 업무는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의 시장이 하나 또 이렇게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그거 하고 나서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회계사들이 그런 걸 하는 회계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이제 컨설팅 파트를 이제 중소기업형 컨설팅 파트를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 보통 컨설팅이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돈 있는 회사들이 하는 컨설팅을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 수준의 기업들은 컨설팅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요. 이분들이 뭐 한 달에 뭐 컨설팅 하거나 몇 억씩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몇백만 원 또는 뭐 많게는 한 1,000만 원만 주고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을 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소기업형 컨설팅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서 그걸 한 15년, 16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팅이 돼서 이것들 이제 뭐 수출까지는 아닌데 다른 회계사한테 알려주고 보급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아예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만 가지고 조그만 시장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 판을 키워놓으니까 자기 먹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오래 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경제적인 용어로는 제로섬 게임이냐, 뭐 플러스 게임이냐 이렇게 따져요. 시장 한정된 것에서 남의 파일을 내가 가져오는 거,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시장은 늘어나지 않고 서로 뺏고 뺏기는 게임이죠. 이런 게임들은 결국 다 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뜯냐면 가격을 후려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만 원 받던 거를 다른 회계사가 뺏어가려면 18만, 17만 원 제한해갖고 뺏어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시장이 20만 원짜리 사이즈가 18만 원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다시 올 때는 15만 원 정도로 줄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바퀴 돌고 나면 회계 전체 시장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장들이 거의 대부분 같이 죽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가치를 알리는 거, 이거 참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선교 쪽에서도 저는 높아시면 그런 걸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주변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연락들이 와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딱 보니까 제가 경제 관련된, 성경과 경제 관련된 교육을 하고 그쪽 사람들을 또 더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좀 짜려고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분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 후원금을 지원하는 제 마음을 먹고 그걸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매달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얼마씩 가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가 보니까 내가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갇힌 거죠. 그분 다른 선교사가 안 하는 그분의 선교 활동을 저한테 딱 보여준 거죠. 체험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시는 분인데 저한테 선교 후원금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은 그냥 선교 후원금을 저한테 그냥 요청을 하더라고요. 무슨 선교 활동하는지 제가 거기 참여를 또 안 했고 제 눈으로 보지도 않는데 그냥 선교를 요청하니까, 이런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을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고생은 하시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비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요청하고, 저만 해도 몇 명씩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그 두 분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선교 활동을 하는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들어가지고는 제가 선교비를 내놓지 않더라고요. 이게 비영리 단체든 영리 단체든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 이게 단순히 내가 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내 키가 자랄 정도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결국은 성장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